전 세계에 계시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이 문을 연 지가 이제 벌써 이틀째입니다. 또 금요일이죠. Thanks God it's Friday. 금요일입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우리 멸콩TV가 국제적인 유튜브 방송을 지향하듯이 우리 모신 패널도 국제적 인물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73년생 한동훈의 저자, 스페인 IE대 비즈니스 스쿨 교수님, 신규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이고. 그래요.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 신 교수님 좀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스페인 I 대학에서 이제 교편 잡고 있는 심규진이고요. 네, 이제 뭐 73년생 한동훈을 썼던 저자 논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뭐 한 3달 전쯤이었습니까? 저희 멸콩TV에 이미 한번 또 저희 모셔가지고 책의 의미와 또 대한민국의 정체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73년생 한동훈 해서 정치인 한동훈이 이 법무부 장관 시절 그 시절에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써서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를 예측했고, 더불어서 부제가 단순히 한동훈이라는 인물 자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보수 정치 복원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면은 동서양을 관통하면서 역사 속에 비춰봐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자유보수 우파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 그리고 또 유럽에 살다 오셨기 때문에 유럽에서 본 우리 그 대한민국 정치 얘기, 그리고 또 유럽에 있다 보니까 유럽 정치 얘기, 이런 부분들을 버무려 맛있는 오늘 그 멸콩TV 시청자 여러분의 밥상을 한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8월이잖아요. 벌써 그래요. 한 달 정도 된 것 한 달. 같아요. 네. 빨리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 유럽은 요즘 굉장히 덥다라고 하는데 지금 스페인에 계십니다만 스페인에서 또 뭐 그 기차 타면은 후딱 또 프랑스 파리로 가는데 요즘 유럽에는 또 파리 올림픽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지금 한 달 정도 한국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한 달 그 방학 한지 한 2달 돼서 또 한 달은 또 이렇게 여기저기 좀 여행을 다녀가지고, 예. 그리고 제가 방학 때마다 이제 한국에 가족들 있어서 오니까 막 되게 더울 때는 스페인에 없었어가지고 사실 제가 기억하는 스페인은 그렇게 덥지 않거든요. 마드리드, 예, 마드리드 서울하고 좀 비슷한. 좋군요. 예. 근데 뭐 그러니까 서울하고 비교하면 이제 겨울에 뭐 살을 내는 추위 그런 게 없는 정도고, 전반적으로 좀 비슷해요. 한마디로 9월 이제 되면. 지중해성 기후 뭐 이런. 예, 그러니까 9월 거의 내륙이라서 뭔가 9월 되면 조금 선선해지고 이제 학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10월, 11월 그냥 한국 가을 날씨. 예,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그 프랑스 파리에 그 에어컨도 틀지 않고 해서 굉장히 더워서 좀 고생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좀 들려오더라고요. 예, 뭐 파리는 제가 이제 뭐 일 때문에 한 2-3번 간 것 같은데 뭐 컨퍼런스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뭐 좀 불친절한 도시고 콧대가 좀 센 도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쉽지 않은 플라워 도시니까. 펀드 네. 코알라님, 유럽이 뭐 대단한가요? 망해가고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우리나라가 계십니다. 더 좋아요. 그렇죠. 저는 예, 우리나라 오면은 너무 막 다 바뀌고 첨단으로 돼 있어서 여기 그렇죠. 외국 신천지 같다 정말. 그렇죠. 예, 특히 요즘 별천지다. 보면은 예. 그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친구들이 있고 또 각종 TV 방송 같은 데에 본인들이 한국에 살면서 좋아서 부모님들 모시고 오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부모님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완전 깜짝 놀라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뭐 제가 거의 뭐 겨울방학, 여름방학 어떨 때 이제 봄, 가을 학기에도 가끔 오는데 뭐 올 때마다 그냥 확 바뀌는 최첨단이라서 뭐 이렇게 막 어리둥절해요 가면은. 네, 그래요. 또 에어컨도 빵빵 나오고 네, 지하철도 맞아요. 뻥뻥 뚫리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최근에
사실 2024년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대격변의 해다라고 얘기를 해서 올 초에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을 해서 올 11월 대단원의 막은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있는데 그 사이에 유럽에서도 총선이 많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파 쪽의 어떤 집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럽 정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은 완전히 지금 다 어디나 반반인 것 같아요. 완전 사회가 이렇게 딱 반반으로 양극화가 돼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예를 들면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 전선에서 계속 이렇게 지금 고지전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쪽 딱 대세로 쏠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바마 집권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동구권이 무너지고 나서 오히려 이제 이 민주주의 체제가 미국 패권 위주로 이렇게 확립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오바마가 2008년도에 집권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뭐 PC가 굉장히 이제 그 주류화되고 네. 그러면서 이 보수의 어떤 문화 정쟁에서의 보수의 입지가 완전히 약화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막 10년, 20년 지속되다 보니까 뭐 사회 각 층에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좌파 정치가 되게 뉴노멀화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백래시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제 최근에 우파 정치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또 대두됐고 또 트럼프의 이제 정권 교체도 있었는데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좌파들이 구축해 놓은 그 어떤 기득권들이 있으니까 뭐 문화계를 해서 필두로 해서 총공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보면 이제 뭐 영국도 이번에 이제 노동당으로 바뀌었고 브렉시트를 이제 보수당 쪽에서 했는데 그렇죠. 노동당으로 다시 바뀌었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좀 황당한 게 그 현재 원래 그 총선의 결과는 정권 교체가 됐어야 되는데 보수당에 비해서 이제 현 정권 좌파가 한 7석인가 6석인가가 모자랐어요. 근데 그거를 그 군소당 지역 그 뭐 카탈로니아라던가 바스크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네. 지역 토호당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이랑 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2015년도에 그 카탈로니아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EU를 등에 업고 우리는 EU 체제에 속하면 된다. 우리 안보는 문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소요가 있었고 그게 이제 헌법에 반한다. 스페인 국가 헌법에 반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뭐 내란 목적이라든지 반란 목적으로 기소가 다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번에 저기 스페인 총리가 이제 그 6석을 이제 포섭하기 위해서 현 정권 캐비넷을 지키기 위해서 그쪽가는 그 완전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제 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법권, 그러니까 헌법에 반하는 그런 이 독립적인 사법권까지 주면서 다 사면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뭐 약간 연방제 주장해가지고 북한이랑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예, 완전히 이제 우리 독립하겠다. 어느 지역에서 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우리는 뭐 일본에 붙겠다. 예를 들면 일본이나 우리는 뭐 저기 북한에 붙겠다. 예, 중국에 붙겠다 하는 그런 거는 이제 헌법을 위배한 그런 뭐 정치범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사실상의 이제 스페인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사실 나뉘어지는 것이죠.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그 스페인에서는 그 분리 독립주의자들은 뭐 그거를 아주 우리나라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에 있는 조선 그 조선족 자치구가 뭐 길림성이나 뭐 이런데 해이룽성 뭐 이런 데가 한국으로 가겠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카탈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약간 이제 카탈로니아는 원래부터 스페인이라고 자기들 생각하지 않고 언어도 다르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처럼 자기들이 스페인 강점기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심해요 그런 게. 근데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그 마드리드 쪽, 그러니까 스페인 국민들, 카스티아 지방, 카스티아 지방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는 반역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현 정부 좌파 정부가 지금 스페인 헌법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다 이거를 그 국가 정체성을 말살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야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큰 소요가 일어나고 있고 또 문제는 이제 EU에 대한 반감인데 아하. 그러니까 지금 EU 체제를 되게 반대하는 그런 유럽의 사람들을 극우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말하자면은 이제 EU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쟁하지 말고 우리 뭐 하나의 그런 같이 하나의 협정해가지고 국가 실질적인, 예,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자는 건데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약간 극단적인 국수주의자처럼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유럽은 애초에 그 지역주의가 되게 강했고 그렇죠.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막 서로 엄청난 그 전쟁을 통한 인수합병, 그렇죠. 그게 적대적 결국 인수합병. 그 예. 중세주의 어떤 그런 네네. 지역주의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 레거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EU 체제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제일 부작용이 뭐냐면 EU 자체가 굉장히 기득권화돼 있어가지고 관료화돼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 혁신이나 뭐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던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규제 산업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문재인 때에 되게 현실과 동떨어진 탈원전이라든지 그렇죠. 뭐 친환경 한다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근데 EU가 뭐 예를 들면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독일이 뭐 에너지 가격이 4배가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이제 러시아 가스에 그렇죠. 의존하고 원전 없애고 의존하다가. 예. 그나마 뭐 프랑스가 좀 상황이 난 거는 원전 거의 계속 하고 종주국이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스페인도 그 러시아에 대한 게 상대적으로 좀 덜하거든요. 아, 스페인은. 약간 거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하니까.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아무래도 스페인 좀 느려요 뭐든지. 그러니까 유럽의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예. 보수적이고 느리다 보니까 타격이 좀 덜했는데 조금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약간 좀 그 카스티아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바르셀로나 그쪽 말고 요 카스티아 마드리드 이쪽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충청도 분들 비슷한 게 있어요.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약간 막 이렇게. 막 떠벌리지 않고 이러면서도 되게 심지도 굳고 고집도 있고 약간 그러면서 느린데 약간 이제 스페인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항상 프랑스 이탈리 이렇게 가면서 근데 요새는 이제 프랑스 농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는데 EU에서 친환경이라는 거를 이제 막 강조하면서 규제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규제를 또 이런 그 로비스트들 그러니까는 그 친환경 로비스트들이 자꾸 뭐 인증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기농 뭐 규제 이런 비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원가 상승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물가 폭등 그거의 한 주범이 지금 오히려 EU다. 예, EU의 그 관료적인 그러니까 걔네들은 좀 유럽 사람들은 좀 세금 걷는 거는 아주 귀재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뭐 유럽에 살고 하시다 보니까 그 생활 이런 부분을 잘 아주 상세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게 봤을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랑스라든가 또 그리스 이런 쪽은 우파적인 좀 흐름이 좀 있고 그 반면에 유럽 같은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통해 가지고 이제 EU에서도 탈퇴하고 최근엔 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또 왼쪽. 개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또 노동당으로 또 정권이 넘어가고 이게 좀 정치적으로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 지금 이제 그런 저성장에다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혐오 비즈니스만 자꾸 발달하면서 이 계속 고지전 양상으로 가는 거죠. 어느 한쪽이 딱 이렇게 대안 제시를 딱 하지 못하고 뭐 지금 프랑스도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고착화됐잖아요. 뭐 마크롱이 어쨌든 뭐 개혁한다 어쩐다 했었는데 그 이제 프랑스도 EU의 그 의원 선거,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EU에 보낼 사람들 있잖아요. EU 의회 그 선거를 따로 하는데 이제 프랑스에서도 우파 우세가 굉장히 강했고 우파 우세가 강했는데 이번에 이제 좌파들이 또 연대를 해가지고 막 후보 단일화를 막 다 이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마크롱이 그런 정치적 책략이나 협상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민간 정권을 뺏긴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그대로 유지를 해가더라고요. 그 르펜을 막았고 그다음에 그 르펜당 있잖아요. 마린 르펜당을 좀 막았고, 그러니까 그 마크롱 그 사람이 이제 관료 학교를 나왔는데 엘리트 행정학교를 나온 출신이긴 하고 스타 장관이었는데 민간으로 가서 뭐 엄청난 그 인수합병 같은 거를 체결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뭐 협상 약간 그러니까 유럽이 또 그런 게 발달해 전쟁이 많다 보니까 뭐 외교 협상 이런 게 발달해 있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 그래서 어쨌든 뭐 앙마르쉐라고 해서 전진당인 것이죠. 젊은 분 어떻게 보면 30대가 그 거대 프랑스를 이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 40대. 마크롱이 이제 40, 저랑 비슷한 나이가 그래요. 네,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어떤 전체적인 세계의 어떤 리더십이 상당 부분 젊은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는 것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오랜만에 또 한국에 오셨더니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어떤 정치적 리더십, 특히 여당의 정치적 리더십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그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 심규진 교수님 모신 것도 73년생 그 한동훈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 넘어서 한동훈 당 대표를 예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 예언서 같은 그런 느낌인데, 다만 지금 우리 댓글에도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심 교수님을 한빠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 73년생 한동훈을 끝까지 다 읽어보지는 못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저도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읽어왔습니다만, 한동훈 그 당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팬북이야. 이게 무슨 한동훈을 지지하는 책이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방점을 둔 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제목 자체가 한동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상당히 양가적인 시각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그런 평가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그 부재 보수 정치 복원과 대한민국의 미래, 여기에 좀 그 방점을 두고 싶은데, 그 책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뭐고, 지금 이제, 이번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또 총선 이후에 한동훈이 컴백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그 자유우파의 정치적 흐름,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동기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여의도 연구원에 있으면서 그 대선 과정, 그 경선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경선 과정. 이렇게 봤더니 보수가 너무 이런 결속력이 약한 거예요. 내부에서 보니까. 그리고 다 자영업자들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민주당 진영은 어쨌든 김대중이라는 뭐 또 노무현이라든 자기들의 어떤 정당의 영혼이라고 해야 될까? 그 뭉치는 심볼 상징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좀 안타깝게 조금 비상식적인 그런 어떤 광기라고 해야 될까? 대중선동에 의해서 우리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을 또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 책도 읽고 있는데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인 어떤 의리가 있는 사람들까지 탄핵에 굴복한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되게 대중선동이라던가 이제 좀 대중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무리한 법리를 적용하고 또 무리한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그럴 때 사실은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정당의 역할이고 어떤 정파의 역할인데 이제 그게 실종돼 버린 거죠. 이쪽은. 예를 들면 노무현은 탄핵을 맞았지만 그쪽은 한번 되살아났고 그게 오히려 이제 강한 결속력이 그렇죠. 되는 판도리를 내러티브가 해서 뭐 수십 명의 되는데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만들어냈죠. 이제 이 시작점부터가 다르니까 저는 이 책을 썼던 이유는 이제 두 가지라고 했던 거는 그런 보수의 되게 나약한 패배주의와 결속력 그런 것을 살리지 않으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쓰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그 이준석이라는 어떤 뭐 그 80년대 정치인이 등장했는데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보수의 일이 근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되게 전체주의적으로 극단적으로 나가자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최소한의 이 보수 내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헌법적 가치, 보편적 헌법적 가치, 강원적 가치라고 해야 되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그거에 대한 신봉 뭐 이런 것들, 그것을 이뤄내야지 리더십이 창출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되게 보수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되게 이 집이 되게 몰락한 집인데 몰락한 가게인데 뭔가 이렇게 빼먹을 자산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산만 빼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이 투자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나 여기서 자산 빼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딴 거 차려야지. 네, 국밥집이 망했으니까 국밥집 이거 가져가서 난 거기 가서 파스타 차릴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 제시한 거는 뭐냐면 아니 국밥집을 더 이 현대의 트렌드에 맞지만 또 그 전통적인 국밥의 어떤 국밥만이 가지고 있는 영향과 그 맛을 살려서 이렇게 계승 발전해야지 그게 이제 또 한국인들의 저력이지 않습니까? 그게 보수, 개혁 그게 보수라는 거죠. 네. 그렇죠. 국밥의 정신.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게 또 인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요새 뭐
특정 명을 말해도 되나? 뭐 예를 들면 괜찮아요. 역전 네, 할머니니 네. 뭔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젊은이들과 공유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좋은 미덕, 뭐 되게 저렴하게, 뭐 푸짐하게 그런 인심 이런 거를 살려서 레트로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전략서였던 결국 거죠. 그 네. 어떤 나대의 법비가 아니고 기본적인 네. 어떤 자유우파적 가치 위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 와서 결국 보수 정치를 복원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였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책이 73년생 한동훈이기 때문에 또 제가 좀 나이도 좀 이렇게 젊은 편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젊은 여성 보수 내에서는 약간 뭐 중년층의 여성들이 한동훈 이제 그 팬덤을 팬덤 형성하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많이 보시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스타 마케팅이고, 제가 이제 마케팅 전문가인데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그런 어떤 인물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어떤 가치나 이런 거를 의인화하는 거거든요. 의인화라는 건 이제 페르소나를 만드는 건데, 어떤 새로운 세대의 그런 이제 주자로서 우리가 한동훈을 주목해야 되고, 좀 더 이제 우리도 새로운 세대 정치인을 발굴을 해야 이 국밥집 더 장사 잘 되게. 그렇죠. 21세기형 더 국밥집. 많은 사람들한테 올 수 있도록 하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대 정치인들이 국밥을 싫어하면은 못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국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느냐. 그럼 어떻게 왜 인정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합의나 논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까지도 이제 보수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약간 막 뭐라고 할까요? 볼트모트 취급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의 기회주의적인 것들이 아직도 만연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이제 소신을 좀 밝히고 막 그런 식으로 나가는 보수의 당당함이 보이지가 않는다. 네, 그거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 중에 여러 뭐 이슈도 있고,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정치와 우리나라 정치를 비교하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조선 시대의 어떤 그 정치적 상황을 현재 어떤 상황에 빗대기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당 대표의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그 73년생 한동훈을 보면은 태종과 세종의 리더십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그 대치하면서 비교해놨던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는 게, 제가 태종을 얘기하니까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무슨 아부를 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제대로 읽어보시면은 제가 뭐 그 이재명 책 썼던 그 김종혁 씨 같이 뭐 이재명은 정조같이 위대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의 그 정치적 파트너십,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어떻게 잘, 그런 텐션을 잘 이제 관리하면서 갔는지를 레퍼런스를 삼아야, 지금 이 보수 내에는 어쨌든 두 리더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항상 상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어떤 우리 과거에서 레퍼런스를 찾아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쓴 거고, 또 거기서도 보면 제가 뭐 태종은 이렇게 훌륭했고, 뭐 세종은 이렇게 훌륭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네. 정치공학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서로 그 상대 권력을 대했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권력이 얼마나 비정하고 냉혹한 건지, 뭐 이제 그런 거를 쓴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세간의 그 인식처럼 태종이 뭐 힘이 많으니까 뭐 아들바 보여가지고 뭐 세종을 막 우쭈쭈 해줘가지고 뭐 이렇게 쉽게 권력을 얻은 게 아니다, 세종이. 그러니까 권력자와 권력자는 그게 뭐 아들과 뭐 아버지든, 뭐 유럽에 보면은 뭐 엄마하고 아들하고 막 싸우고 뭐 남편하고 뭐 그런 건 비일비재해요. 막 아들이 구테타하고 뭐 아들이 반란에다가 뭐 참수당하고 뭐 그런 것도 많고. 근데 이제 다 보면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플레이어들은 어쨌든 그 권력 앞에서는 다 냉정해져야지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그 세종도 엄청난 자기 개인적인 대가, 그다음에 인내심 이런 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세종의 그 처가를 거의 멸문하게 되거든요. 이제 세종대왕이 그 역대 조선왕 중에 가장 뭐 금술이 좋았다? 뭐 한두 명이 아니었고 뭐 그런 게 모든 뭐 그 첩들, 그러니까 후궁들하고도 금실이 좋았지만, 이제 그래서 태평성대를 연 거지만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본부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현왕후 가장 뭐 역대급으로
그 뭐라고 하죠? 뭐 되게 현명한 현모양처. 현모양처의 네.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현모양처의 조선시대 뭐 버전으로다가 대표, 예, 대표인데, 그러니까 저도 총송심씨라서 그런 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권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조력자들의 그 드러나지 않은 희생과 인내와 혼신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그 태종이 이제 세종의 그 처가를 막 다 멸문하는 와중에 장인이 이제 억울한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데, 그 장인이 결국 태종하고 사실상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자기 딸, 그러니까 왕비로서의 지위를 지켜주고,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사위도 지켜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세종도 그걸 견뎌낸 거죠. 근데 뭐든지 그런 뭐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현과 뭐 자기 팔 하나 잘라내는 그런 식의 고통은 다 있는 거다. 그렇죠. 그게 뭐 아버지한테 주어지는 권력에서 그냥 상속되는 게 아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딱 봤을 때는 어쨌든 한동훈이 미래의 주자로 등장할 텐데 그런 시기 타이밍,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이었던 거는 사실은 제가 그 책 쓸 때도 많은 여론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그리고 총선을 윤석열 체제로 치르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은 좀 우리가 아껴뒀다가 그렇죠. 다들 그런 예. 얘기를 많이 그게 하셨죠. 가장 베스트였죠. 베스트였죠. 플랜 A였죠. 플랜 A고 네. 사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장한테 잘했고 그렇죠. 자기 네. 관리도 잘하고 워낙 처신도 잘했으니까 이게 그 비대위원장으로 또 한 국민들이 거죠. 소환한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 기술했던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처신이나 이런 걸 잘하고 있고 이제 저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이 보수 진영이 아까도 말했지만 인프라가 너무 지금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치에서의 인프라라는 것은 결국 단결된 신념과 어떤 이제 코즈, 대의 같은 건데 이게 너무 약해진 상황이고 진영도 약해져 있고 문화 전쟁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사방에 적에 그렇죠.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정치란 것은 조직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여론전, 선전, 선동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좌파가 잘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좌파 잘하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예. 선전, 선동부 그리고 조직부. 물론 그 뒤에 이제 자금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특히 여론전 굉장히 지금까지 밀렸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좀 기울어진 여론 운동장을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떻게 임명하고 이번에 최근에 임명되자마자 전격적으로 또 MBC, KBS 이사진에 관한 그런 인사 이동도 있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국내 정치로 이제 급히 한번 좀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선전 선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건 여론전인데 여론전에 네네. 있어서의 어떤 그 마케팅 전문가 참고로 우리 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님이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랜딩 어떤 개인의 어떤 정치인의 브랜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마케팅 언론 쪽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특히 뭐 KBS, MBC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총선 직전에 파란 화면을 배경으로 해서 서울은 1입니다 라고 해서 마치 서울에서는 1번 후보를 찍어야 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어이없는 편파적 방송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그 상당한 어떤 그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민주당을 막기 위해 그걸 지금 KBS를 그 MBC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여론전의 도구를 가지고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그런 어떤 큰 흐름을 보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민주당의 어떤 그 시도 자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지금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임명에 따르는 MBC, KBS, EBS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문화 권력을 새로 이 어떤 조정할 여지가 생겼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도 되게 낮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굉장히 나중에 이제 가보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한 재평가를 받을 날이 곧 올 것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좌파 쪽의 인프라가 다 뺏겨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인데 나만 문재인 같은 성격이었다면 어땠을까 윤석열이. 저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아니 나만 막 그 좌파들한테 굴복해가지고 여론에 굴복해가지고 막 뭐 사과하고 뭐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부하고 따라가고 제대로 우파 사람들을 기용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탄핵 당하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복지부동하고 막 좌파한테 막 아양을 떨어가지고 나 되게 좋은 사람으로 좀 얘기해줘 막 이런 식으로 갔다면은 그게 우파 정치의 절멸 아닐까 저는. 오히려.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재창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나마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종편 같은 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지금 종편이 없었다면 정권 교체가 됐을까? 그나마 불가능하죠. 그렇죠. 노조가 장악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다 인정도 안 해줘요. 우파는 이명박 대통령 재평가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이제 우파만큼 이렇게 브랜딩이나 이런 여론전을 못하는 진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너무 박하다. 네. 특히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아니야,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만 해도 얼마나 이게 브랜딩할 게 많습니까? 그렇죠. 우파에서 이 청계천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 서울시를 이렇게 서울시가 가장 발전했을 때, 그렇죠. 리즈 시절을 만든 시장이고, 그러니까 사실 막 일은 다 해놨는데 그에 대한 과실은 박원순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그 알토란 같은 재정을 다 모아놨는데. 탄핵시킨 다음에 다 빼먹은. 예. 우파의 이제 되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시고 고초 겪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자산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재산은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막 사람들이 다 욕하고 이미지가 안 좋아. 그러니까 나는 괜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말을 못해. 그렇죠. 홍길동도 아니고. 그게 홍길동당이 돼버린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서 저희 멸콩 TV가 어떻게 보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책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지금 신 교수님하고 페이스북 친구 패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봤더니만 이게 책도 쓰고 연구도 하십니다만 최근에 올 3월이었습니까? 2월이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그거를 지금 읽으시면서 내용 자체가 참 재미있다라고 하는 또 의미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쓴 포스팅을 봤는데 최근에 읽고 계신 책 어둠을 지나 미래로 제가 그 책 대구에서 박 대통령께서 그 출판 기념회 할 때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좀 읽어보시니까 책 내용이 어떤 게 있으신 것 같습니까? 이제 제가 또 박근혜 대통령 책을 좀 자세히 더 읽어봐야겠다고, 제대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 책에서도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수라는 거는 오히려 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만든 산업화 세대? 그러니까 정말 건국 세대, 그리고 산업화 세대, 그리고 선진화 세대에 그렇죠. 대한 존경과 그런 인정이 있어야지 보수 정치를 말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브랜딩이나 마케팅이 그런 거거든요. 상품이 좋아야지 뭘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보수들이 제가 되게 브랜딩을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 이렇게 브랜딩 할 상품들은 되게 많은데, 오히려 그렇지. 포장을 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상품에 대한 더 면밀한, 마케팅 조사. 예, 마케팅 조사 차원에서, 좀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도 예전에 이제 기자 시절에 제가 단독 특히 이제 인터뷰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자기 본인 출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출판물들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좌파들의 일방적인 그 마타도 프레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알아야 되고, 특히 젊은 세대가. 예. 지금 계속 악마화하는 거에 있어서 다 나몰라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보수당의 정치인들이 보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냥 지역의 어떤 뭐 민원센터 같은 식으로 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되면은
계속 TK 지역당으로 쪼그라들 것이고, 더 이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 상실돼 버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신구 세대를 관통하는, 지금 우리가 되게 갈등과 분열이 많은 시대인데 이 세대를 관통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보수를 어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보수는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되게 자랑할 것이 되게 많은데도 자랑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막 피해의식과 욕구불만에 막 쌓여있다 보니까 맞아요. 계속 화만 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세월호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세월호, 호남 정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피해의식이 오히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마케팅을 해야지 그 유권자들 끌어올 수가 있는데 계속 리액셔널하게 나오는 거. 왜 나한테 자꾸 세월호 리본을 강요해? 뭐 이걸 강요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의 아젠다를 가지고 그걸 커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천안함 이거 추모 이벤트라도 하자. 그렇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좌파들이 군대나 국가기관들을 굉장히 악마화하는데 그렇죠. 사실 사람들은 군인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되게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좀 잘해보자 으쌰으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은 사실 이렇게 정치에 되게 민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더 대중 접근성이 강한 아젠다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경쟁이 되는 거지. 계속 이거 하지 말자, 뭐 PC 이런 거 싫다, 뭐뭐 싫다, 이제 싫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엔티테제로 가지 말고 그렇죠. 우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뭐 처음에 집권하자마자 그래도 조금 추진력이 있을 때 그렇죠. 뚝심 있는 뭐 서해 공무원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거를 되게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어쨌든 보수 내에서는 어떤 아젠다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든 어떤 지도자든 권력의 속성이 뭐 이 권력의 속성 자체, 이 권력자는 되게 도덕적이고 이 권력자는 되게 비도덕적이고 뭐 이 사람은 너무 유능하고 이 사람은 너무 무능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어떤 인프라에서 우리가 이 권력자를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진영적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스타성도 많고 스토리도 좋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 그런 자산이 되게 많은 분이세요. 그럼요. 예. 정책 자산이 되게 많으니까 저는 그나마 개인기로 그리고 약간 그 이명박 대통령의 유산 뭐 종편의 스타로 되면서 되게 이게 가능했다. 근데 결론을 보세요. 뭐 거의 1%도 안 되는 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영끌했던 거죠 그때. 달달 끌고 가죠. 영끌에서 그나마 윤석열 같은 좀 배포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된 거지. 너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반적인 이제 불리한 지형에서 싸우는데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어디다가 막 뭐 사자들 노는 밀림에다 갖다 놓은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유리한 지형을 구축하는 그렇죠. 게 먼저인 거죠. 진지를 구축해 나가는 저는 거지. 그러니까 다 모르겠어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막 트집을 잡고 하자면 한두 끝도 없을 텐데 뭐 약간 지금의 그런 되게 불합리한 구조 그리고 약간 불리한 구조 그리고 이게 뭐 병사나 인력들도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정비되지 않은 정말 상비군이 없이 정말 뭐 제대로 된 그런 관군을 키워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여론정도 되게 불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되게 뚝심 있게 버티면서 저는 솔직히 두 가지만 좀 바랬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법적인 처리. 그렇죠. 네, 이재명과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조국. 그거에 대한 사법 처리와 둘째로는 언론 정상화. 저는 이 두 가지만 돼도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만 돼도 근데 그거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다면 그건 아예 불가능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탄핵을 뭐 세 번째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YTN, KBS, 이제 MBC 계속 지금 이 적진에 장수 한 명씩 보내가지고 해야 될 거를 어쨌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죠. 일단은 그 외에도 뭐 대통령이 지금 외교 정상화라던가 뭐 경제 쪽에서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특히 최근에 와서는 특히 총선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세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그거 체코 대단한 원전 거예요. 24조 수주 그리고 최근에 지금 프랑스 파리 월드컵에서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저력과 그분의 장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무슨 문재인 같은 그런 뭐 포퓰리즘 뭐 진짜 뭐 포퓰리즘적인 보여주기식 보여주기 쇼통하면서 쇼. 그 거품 지지율 80% 해서 정권 뺏긴 그게 아니라 전 정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은 뼈를 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정치도 이게 인체 구조와 같아서 뼈대가 있어야 근육도 붙고 살도 붙는 거잖아요. 그래야 화장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보수는 정말 이렇게 앙상한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영양실조 같은 그런 거였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이 비바람, 그러니까 정말 막 살이 에이는 그런 바람을 맞아 가면서 뼈를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예요. 뼈를 네. 어떻게 보면은 부활시켜가지고 새로 이게 네. 척척척척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다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이명박 강하단 대통령이 말이에요. 그 많은 어떤 반대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종편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그때 좌파들의 여론에 그냥 급급해가지고 굴복하고 그래가지고 종편 안 만들었으면은 무슨 여론 지형이 그럼요. 여론 지형이 예. 그러니까 뭐 국밥집 있으면 이제 기둥불이 다 무너졌던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더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이제 영양실조 상태의 보수에 지금 뼈부터 지켜야지 뼈도 없는데 자꾸 지금 여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죠. 어머 얘는 왜 어디 나오는데 화장도 안 하고 왔어. 그렇지. 살만 치우고 그냥 대충 뭐 보이는 이런 것만 식으로, 좋게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보수를 재건하지 못한다는 그쵸, 거죠. 그쵸.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이 외교 정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어 놨는데 그에 대한 어떤 헌법적 가치를 법치주의, 민주주의, 그 자유시장적 경제 그리고 또 외교관계 이런 부분에 털을 다시 한번 척척척척 다지고 그 과정에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새로이 빌드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뭐라고 할까 기초공사부터 무너진 보수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기둥뿌리라도 하나 잡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동관 뭐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이진숙 씨 같은 분들이 그나마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이 기회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한 이 상황 보수 속에서. 정치권에서 이분들은 어쨌든 진정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좌파 편향 언론에 대해 이제 피해도 본인들이 받아봤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싸울 의지와 그런 전투력이 있는 전사다. 그래서 저는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보면서 여자 윤석열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뭐 종군 기자로서 또 필드에서 정말 뼈가 굵은 그런 어떤 심지궂은 언론관과 그 국가관이 있다 보니까 3일에 이르는 그 좌파의 그런 그 무도한 공격 속에서도 꼿꼿함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특히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굉장히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보수 쪽 사람들은 되게 보수 진영은 되게 구인난 구인난 그러니까 약간 제대로 그런 국가관과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명감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스펙 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의 지위 체면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뭐 총리 그거 할 때도 되게 구인난 있었다. 그래요. 다들 고사한다. 제가 듣기로는 뭐 장관 자리도 지금 다 막 뭐 고사를 한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이렇게 자기 이미지나 이런 게 아니라 할 일을 하려는 사람들. 사람을. 예, 그게 그나마 아마 그게 없었으면 지금 또 언론 정상화가 잘 됐을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울 투사들이 해줘야 된다. 인프라 이 정상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될 시기고 아마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약간 또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좀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되게 대중 친화적인 또 특유의 매력이 좀 있는 분이라서 약간 이분은 나중에 많이 재평가되고 소위 말해 막 역주행할 그런 소스가 되게 많으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저도 그 아까 제가 그 심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태종과 세종의 리더십 얘기했는 부분이 상당히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를 창건한 것은
태조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 조선이 개국한 이후에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고려의 유산이 인적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완전히 인적인 청산 그리고 또 그 건국 이념, 국가에 관한 그 기본 이념이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것에서 이게 성리학적 이념으로 넘어가는데 아주 악역을 사실은 많이 했죠. 뭐 태종 이방원 이러면은 무슨 네네. 뭐 철퇴를 들고 뭐 누구를 때리고 뭐 킬방원, 킬방원. 킬방원 이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 그와 같은 전 어떻게 보면 그 고려 시대와의 단절과 새로운 터대를 닦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종의 어떤 문화 창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흐름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법 처리 그리고 또 그 뒤에 홍위병 역할을 했던 좌파 언론들에 대한 어떤 정상화 이런 큰 두 개의 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빌드업해 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네. 윤석열을 무서워할 거예요,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 그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뼈가 돼가지고 지금도 어쨌든 그 배타적 윤석열 팬덤이 지탱이 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할 일을 한다. 회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 통뼈 윤석열. 그러니까 통뼈 윤석열. 아무리 지금 우리가 뭐 태종, 세종, 네. 용벼청가를 한다고 해도 네. 아니 그 시대에 이제 모든 권력이 하는 일이 100가지가 있으면 뭐 그 중에 되게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일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네. 권력의 속성이 그런 거죠. 근데 그렇죠. 그거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도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그걸 다 감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권력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 그냥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거는 결과물로서 평가를 받은 것뿐이고 악마의 속성이 굉장히 있죠. 악마적 속성이. 근데 그거를 그렇습니다. 감수하면서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는 거죠. 그 비난이나 그 모든 불합리한 그러니까 그 리더가 무슨 천사를 하나 바꾼다고 뭐 세상이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네네. 사실 문재인은 겉은 천사처럼 헤헤 하고 뭐 하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 눈속임이죠. 눈속임. 네, 그 속에는 정말 구렁이가 10마리 이상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좌파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른바 내로남불적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쏘가왔지만 결국 조국 사태를 하면서 지들은 뭐 가재개구리 붕어 모든 사람이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개구리 붕어로 살아도 행복하기만 된다라는 그런 저열한 의식. 어떻게 하면 그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산업화되고 민주화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성장의 사다리라든가 어떤 액티브한 어떤 사회계층 변화라든가 그런 어떤 구조를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모든 동물은 다 평등해 하지만 돼지는 조금 달라 이런 식의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 사회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이런 것에 대한 완전히 다시 대한민국의 87년의 헌법 정신, 건국 헌법 정신을 되살리는 과정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총선이면은 돈도 좀 풀고 그렇게 해서 좀 인플레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표도 받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 이런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무도함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금 아주 견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그런 걸 보면서 많이들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만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너진 대한민국의 근본을 재차 빌드업 해가는 이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다시 평가가 될 시간이 그리 멀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R&D 삭감 같은 게 대표적인데 R&D 삭감 그것 때문에 표가 엄청 많이 떨어졌고 충청도 다 날라갔다고들 해요. 정치적 미숙함이 있죠. 근데 방향성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R&D 삭감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R&D를 삭감한다라는 거는 불필요한 낭비적인 세금을 줄이는 건데 삭감이라는 그 말이 정치적으로 미숙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도둑을 막겠다. 세금 기생충들 막겠다. 그리고 그런 그 국가 보조금에 기생하는 그런 하위, 그러니까 그 능력주의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이제 생각이 잘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가뜩이나
이 여론전도 약한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브스텐스를 봤을 때 그래서 윤석열이 부정을 했나? 국고를 탕진하는 것인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다이어트 해야 돼 우리가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너 다이어트 해야 돼 굶어라고 되게 좀 싸가지 없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마땅히 기분이 그렇게 나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좌파들은 네. 그런 거를 아주 세련되게 포장을 하잖아요. 위선적으로 얘기하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 쪽은 그러질 못하니까 그 이게 대표적인 게 25만 원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만 원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냥 사탕 쥐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가 예. 우니까 야 사탕 먹고 좀 잊어. 근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위선이 먹히는 지점이 뭐냐면 사람들 다 알아요. 이거 사탕 먹으면 불량식품 먹으면 이빨 썩는 거 알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나의 뭔가 우는 준다는 마음을 달래주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감해주네. 그렇죠. 나 공감. 단 거 먹고 그거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성적 전략에서 예. 되게 우파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것도 저는 그러거든요. 브랜드 전문가 입장에서 제 말씀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는 게 지금은 우리 우파 정당의 이름이 국민의힘이야. 네.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란 말이에요. 힘들고 정말 서민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이란 그 더불어 이런 데에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의힘인데 나한테 무슨 힘이 되지?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이런 브랜드 마케팅 이런 부분은 어떤 그 마케팅 그래서- 전략으로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수가 지금 마케팅 전략을 너무 못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좌파들은 지금 그런 그 내러티브 전략을 되게 잘 가져가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의 혐오 정서라던가 상실감 같은 거를 잘 자극하는 거죠. 대한민국 지금 되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고 잘 사는 나라인데 자꾸 이 사람들은 뭐 경제가 안 좋다, 뭐 대파값이 올랐다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겁니다. 절대적 빈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무파는 어떤 식의 내러티브를 형성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해야 돼. 우리가 가진 거를 눈치 보지 말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능력주의, 실력주의로 해가지고 스타도 팡팡 키우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내러티브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지 지지층도 효능감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트럼프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계속 생명력을 가지는 이유는 그 사람은 어쨌든 자기 자신의 그거에 충실해요. 자기 내러티브에.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뭐 벤스를 뭐 이렇게 딱 부통령 선출했는데 후보로 러닝메이트. 벤스의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지지층한테는 효능감을 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러스트벨트에 있던 사람이 옛날에는 민주당이었는데 지금은 트럼프를 공화당으로 전향을 와서. 했다. 그러니까 그게 지지층들한테는 되게 그렇지. 나도 저래도 공감과, 되는구나. 네, 공감을 주고 효능감을 그렇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막 되게 되게 우파적인 가치의 삶을 살았다라는 게 굉장히 또 이게 그렇죠. 공감을 가는 거죠.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해병대를 가가지고 그렇죠. 기회를 창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수가 주장하는 가치에 그렇죠. 어렵게 부합되는 살았는데 거잖아요. 정말 예. 최고의 또 로스쿨도 그러니까 나오고. 여기서는 근데 막 저 군대를 적폐시하는 사람들이 막 여론이 안 좋네. 계속 시시시시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우리가 월급 좀 올려줄게 약간 자파식에 그리고 여가부 폐지하라고 해서 뽑아줬는데 막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단성 약간- 있게 확 그냥 해버려야지. 네. 아니 그러니까는 왜냐면은 옳다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의 명분에 충실하게 해서 그거를 전달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일단은 자신감이 없어요. 이거 했다가 투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했다가 욕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이 대표하고 아니, 있는 예. 10, 20, 30 남성을에 대한 끌어오지 못하는 거죠. 끌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근데 약간 좀 한마디 더 보태자면은 그러니까 아까 저는 R&D 예산 그렇게 밀어붙일 그 폐기를 왜 여가부 폐지 그거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실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5만 원 준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그게 아니라 그런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네. 윤희숙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마트 포퓰리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윤희숙 의원이 그런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스마트 포퓰리즘. 우리가 모든 아까 저도 좋은 굉장히 얘기. 그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포지티브 마케팅을 해서 우리의 그쵸. 어떤 자랑스러운 자산을 계속 만들고 상징화시키고 거기에 표를 모으기 위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 그 세월호 나빠. 왜 노란 그치, 리본을 그치. 잡고 해야 되는 그 그냥 정치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아젠다니까 예. 그냥 건드리면 안 되는 예. 거예요.
건드리지 그러니까 대응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그 프레임에 갇혀가는 거죠. 그들의 프레임에 걸어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적지대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의 진영을 진지를 따로 만들어야지. 넓혀가야 된다는 우리의 거죠. 울타리를 만들어놔서 그렇죠. 사람들을 일로 오세요라고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구구라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안보 얘기, 북한 얘기하면은 구구몰이 당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해. 뭐 북한 공무원 그 피살 사건, 그러니까 서해바다 피살 사건 그런 얘기하면 구구로 몰리니까 언론이 싫으니까 이런 얘기 안 해.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말을 응당하고 그래야지 중도층도 공감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말이 일리가 있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벤스의 인생이 중도층에게도 설득력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구구가 아니라 야, 해병대 가서 그렇죠. 이 사람한테 기회를 창출해주고, 그리고 러스트벨트 제조업 다 무너졌으니까 우리 제조업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인 그 성과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는 먼저 메시지를 그렇죠. 던져서 메시지를 분위기와 던져서. 기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약간 이제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도 아니 그렇게 R&D 삭감을 그렇게 할 정도의 폐기면 여가부 폐지 왜 못하냐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이해를 어떤 잘 정책적 못하겠어요. 어젠다를 팍팍 던지면서 그것을 전국을 끌고 오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여론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한 30%, 40% 초반만 해도 그런 식으로 어젠다를 끌고 갈 수 있는데 한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내려가니까 혹여 이런 부분에 좀 질렀다가 이게 10%이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겁이 어떤 많은 그 염려 때문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 7.23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더 높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른바 그 포지티브 그 컨벤션 효과가 국민의힘은 상당 부분 지금 고갈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언제 하지? 언제 하지? 정치 고관의 승 아니면은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8월 18일 날 한다고 하지만 다들 지금 그 올림픽 보지 금메달 누가 따느냐 우리 귀엽고 깜찍한 우리 뭐 볼살 오동통한 그 깜찍이 우리 탁구 신유빈 선수 지금 4강 진출된 거 얘기하지 그 민주당 전당대회 아무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오히려 20% 중반대까지 지금 그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만 더 잘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2년 반 거의 3년 정도 빌드업 했던 그 기저효과가 이제 수세에서 공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을 해보거든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나고 이번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여야 간의 어떤 그 민심 쟁탈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하반기 정치 대한민국 국내 정치 상황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쨌든 정말 죽을 각오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는 물러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 사안이 아닌 어떤 좀 민생적 사안에 있어서는 되게 아까 그 뭐 스마트 포퓰리즘이라고 뭐 윤 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식으로 대중들하고 이렇게 대중들 그 자꾸 뭐 국민 눈높이 하는데 약간 대중적인 감성을 건드리는 홍보 전략, 그렇죠. 레토릭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잘 하는 것 같아요. 친세대적인 감각도 있고, 원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렇게 당정이 뭔가 티키타카 하면서 좀 역동적인 모습?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한동훈 당대표가 확실히 좀 전과는 다른 세련된 감각을 보이지 않을까. 워낙 개인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분이 좀 그 대중정서나 그런 건 되게 잘 알아요. 잘 이렇게 포장해서 예쁘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말을 좀 예쁘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조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되게 정반대의 캐릭터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이 이 합만 좀 잘 맞으면 이 서로의 약간 싸움은 약간 이제 이 언론 정상화라던가 뭐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거는 이제 윤통이 이렇게 뚝심으로 버텨주고 약간 이제 대중들한테 좀 친절하게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거는 약간 그런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이 경쟁자들과 뒤에서 막 이게 레슬링하고 싸우는 거는 윤통이 하는데 이 대고객 상대 이런 거는 이렇네.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은 윤 대통령은 CEO,
그렇죠. CEO 같이. 대표이고 예. 또 우리 그 한동훈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CCO, CCO, 최고 예. 이 클라이언트 예. 어떻게 보면 CMO 담당자. 같이 예, 그러니까, 마케팅 네. 이런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CCO, 예. CCO 그래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최고 담당자로서의 그러니까 역할을 정부가 한다고 하려는 하면은 기조에 맞게 좀 더 약간 어떤 식으로 딜리버리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좀 하면 당정이 약간 으쌰으쌰하면서 그래 역할 분담이 예, 되면서 주고받으면서 뭐 예. 조종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게 역동적이고 음. 재미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또 미래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옛날부터 이제 계속 주문을 했는데 당정의 어떤 그런 정치적 정무 라인이 되게 허약한 거예요. 예,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뭐 예를 들면 영입 인재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여기서 정치를 하시던 분이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손발 맞춰오는 정무 라인,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유닛이 돼줘야 될, 딱 그 대통령이 민심, 그러니까 그 심중을 딱 알고 구현해줄 그런 손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잘 안 맞았던 거죠. 계속 그게 한 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나 좌파 진영에서 술만 마시는 꼰대 이런 이미지를 계속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무능한 꼰대. 예, 무능한 꼰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통령을 왜 뽑았습니까? 정말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조직, 뭐 크게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헌신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미지, 뚝심적 이미지, 이런 긍정적 이미지를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 그리고 더불어서 그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더 젊고 강남 뭐 쉽게 말하면 오빤 강남 스타일 뭐 이것으로 대비되는 상당히 세련되고 국제적인 감각 이런 부분이 어떤 미래의 중도층까지도 견인해낸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게 이렇게 조합이 있는 게 민주당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되게 많아요. 훨씬 유리하죠. 훨씬 이미지가 유리하죠. 겹치면 그게 서로 경쟁이지만 이미지가 네. 상당히 달라요. 다르잖아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이 여당 야당 같은 우리가 뭐 이렇게 식당에서 메뉴 고를 때도 A 세트, B 세트가 있으면, 그렇죠. A 세트는 이거는 뭐 고기를 많이 주네. 근데 B 세트는 고기는 없는데 뭐 되게 비건이네. 뭐 이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이거 A는 되게 A를 막 이렇게 안 좋다고 할수록 또 B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이게 상호 호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저쪽에서 좌파 진영에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마터도를 할수록 이게 상대적인 우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싫어도 원래 이 보수당 찍을 사람들은 한동훈은 좀 다르겠지? 이런 기대가 있는 것이고 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하는 점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게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거죠. 내가 A를 먹으러 이 식당에 갈 수도 있고 B를 먹으러 이 식당에 갈 수도 있잖아요. 결국엔 이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A나 B나. 네. 근데 내가 A 세트가 싫어서 이 식당을 안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B가 좋으면. 그렇죠. 결국 국민의힘 네. 식탁의 네. A 세트는 윤석열 대통령 세트고 네네. B 세트는 지금 한동훈 네. 대표 세트가 지금 맛있는 성찬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밀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이게 서로 보완 관계이고 아니, 이거 그러니까 먹고 이것도 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식당에 왔는데 자꾸 A 세트 만드는 주방장하고 네. B 세트 만드는 주방장이 경쟁을 하겠죠. B 세트 먹으세요. A 세트 먹지 마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다른 식당에는 안 가요. A든 B든 먹으러 여기 오지. 그러니까 아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계는 그런 관계다.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민주당은 어떠냐? 민주당은 A 세트 한 가지밖에 없어. 예, 그리고 맞아. A 세트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주찬이 그냥, 아니고 예. 그냥 반찬. 반찬. 반찬밖에 없어. 반찬 가지고 예. 지금 뭐 그 장조림이 맛있네, 뭐 그냥 뭐 된장이 맛있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어느 식당이 경쟁력이 있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씨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러고 없어. 그 주찬도 속이 썩었어. 속이 썩었어. 그리고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뭐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그게 막 반사적으로
이재명한테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별 달라진 구도는 없다. 결국에는 지금도 5대5다. 근데 문제는 이제 총선 때 여러 가지로 그 리더십 체인지나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잘 가름마질이 안 되면서 그러니까 A세트, B세트를 물량을 몇 개 할 것인지 딱 정해주는 CEO가 없었던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저쪽은 뭐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정자 역할을 해주는데 그렇지. 여기는 정무적인 그런 라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서로 A세트 만든 사람하고 B세트 만든 서로 이렇게 네. 서로 눈치만 보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무적인 라인을 좀 확충해야 되고 좋은 거는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이 우리나라가 좀 저는 취약한 부분이 물론 이제 새로 바뀌어서 이제 좋은 혁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되게 안정적이지 못한 점이 많죠. 왜냐면은 그 유럽은 귀족 사회가 딱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 맨날 그게 그거예요. 막 변화가 없어요. 예. 근데 여기는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좀 더 안정된 이제 뭐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이제 정무적인 그렇죠. 사람을 이제 예. 써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좌파의 최고의 장점은 조직 그리고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홍보 쪽이죠. 네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선전선동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그 경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브랜드 마케팅, 정치 마케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는 정치 마케팅을 굉장히 잘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당선될 때 문재인 후보였죠. 문재인 후보가 낙선한 다음에 한상진 대선 보고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선 보고서, 민주당 대선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가장 핵심을 패배 원인을 뭐라고 찍냐면은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아이덴티티, PI를 확실하게 구축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식의 어떤 처절한 어떤 분석이 있는 이후에 결국 5년도 안 된 상태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어떤 그 정치공학을 넘어서 브랜드 마케팅, 정치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잘 포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자유우파 같은 경우에는 기업, 뭐 사실 경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 많지만 어이없게도 정치 마케팅이라는 측면, 정치인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고 상징화시키고 그거를 상징 자산으로 국민들한테 세일즈하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모자란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존하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엄청난 정치적 자산인데 그렇죠. 하나도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서울에 출마하는 어떤 새로 뭐 초선이나 정치 신인이 뭐 출마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정치 마케팅이 되게 발달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출판 후원금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런 이벤트를 저 같으면 하겠어요. 뭐 후원회장으로 막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모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후원금 뭐 1,000원당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을 했으면 뭐 19자 주고 100만 원 줬으면 막 1,000구자 줘가지고 그 미국에서 하는 래플 같은 거 이렇게 추첨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죠. 1등은 이명박 대통령과 식사 한번 하는 거. 식사 한번 뭐 청계천 생같은 산책하면서 청계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와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 이벤트가 되고 퍼블리시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종편에서 하루 종일 그거 떠들 거란 말이에요. 종편에서 엄청 떠들죠. 네. 그러면 뭐 신인 발굴도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미국이 되게 잘해요. 예를 네. 들면 제가 오바마 대통령 됐을 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얼마나 천재적으로 기가 막히게 하냐면은 막 이런 식으로 와요. 광고 그 메일이 와요. 어떻게 오냐면 막 촌스럽게 뭐 오바마 찍어주세요 그런 거 안 해요. 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무슨 비행기 같은 거 있잖아요. 뉴욕 이런 거 막 이미지 해가지고 네가 오늘 그 비욘세 부부랑 뉴욕에 어디서 레스토랑에서 파인 다이닝 같이 먹을 수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너한테 뭐 비행기표랑 뭐 뉴욕 비행기표랑 뭐 호텔 뭐 5스타 호텔 줄게. 그럼 너 여기에 멤버에 가입할래? 그런 식으로 와요. 뭔가 인챈트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거예요. 딱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럼 조이 멤버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조인 뭐 이거 회원 가입하시면 뭐 비욘세와 뭐 저녁 식사 뭐 기회를 뭐 추천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알고 봤더니 근데 비욘세가 막 오바마 막 지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셀럽 마케팅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어. 현존 대통령들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 2009년에 시카고 노스웨스턴 로스쿨 제가 다니면서 그때 보면은 시카고 시내 그 차량 뒤에, 차량 범퍼 뒤에 보면은 오바마, 바이든 딱 이렇게 스티커를 딱 붙여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은 내가 차 뒤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이렇게 붙여 놓고 다니는 윤석열 화이팅 말. 그렇게 못하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너무 샤이한 그 보수 자유우파다 이런 저는 생각이 그 참 드는 것 윤석열 같아요. 대통령 그 굿즈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되게 보수들이 이상하게 주눅 들어있고 예.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력이 뭐냐면, 처음에 지지율 되게 낮았을 때 그 약간 그 어르신분들이 길거리 투표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어디다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굿즈 시계 있잖아, 손목시계. 그거 너무 예뻐가지고 저 그러니까. 항상 차고 다녔거든요. 그냥 그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패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니 미국 애들 보면은 진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미국 애들 막 특히 남자애들이 막 트럼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열광조 좋아하면 트럼프 막 모자도 쓰고 다니잖아요. 모자 마가, 쓰고 다니고 Make 집에다가 America Good 막 Again, 예. 플래그 해놓고, 뭐 유럽도 그래요. 막 저기 태극기 막 스페인 가면 이제 스페인 그 깃발 국기, 다 국기. 해놓고, 이제 카탈루냐 가면 카탈루냐 깃발 그렇죠. 해놓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우파 분들이 특히 더,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런데 좀 샤이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에 대한 혐오가 좀 있고. 아 맞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요, 사람들이요 되게 좋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들이 있는데, 걔 정치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 요새 젊은 애들은 특히 좀 개인주의가 심해서. 제가 집에다가 이게 그 윤 대통령 이게 달력이랑 시계랑 이런 거를 막 그 벽시계랑 해놨는데, 은근히 친구들이 자랑한다니까. 은근 좋아해요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아유, 벌써 10시 13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사이에 봤더니만 양스피치님, 높경님, 그리고 호랑이님, 특히 포레버 마이클님, 또 포레버 마이클님은 또 우리 심 교수님 팬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오늘 댓글 보면은 아주 뜨겁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글부터 해서 또 많이 보고 배운다라는 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오고 있습니다. 그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기존의 정치 패널들과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어떻게 보면 정치 마케팅적 시각에서 본 새로운 자유우파에 대한 그 브랜드 마케팅 전략, 그리고 또 우리 자유우파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미래를 꾸려갈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만, 심 교수님이 쓰신 73년생 한동훈, 부제가 보수 정치 복원과 대한민국의 미래였고, 또 지금 우리 신 교수님이 오늘 읽으시면서 가지고 왔던, 지금 한번 책 들어주시겠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도 어둠을 지나 미래입니다. 미래로입니다. 우리 자유보수가 오늘을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의 다름, 당동벌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화이부동이라고 하듯이 자유우파의 폭을 좁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우파의 폭을 넓히는 식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그래야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나아가 이 수도권의 민심을 견인한 다음에 다음 그 정권을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그 멸콩TV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포레버 마이클님, 저 얘기를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나가면서도 다 메모해 놓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또 압축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조금 아쉽고 하기도 합니다만, 또 오늘만 날이겠습니까? 앞으로도 또 다양하고 또 귀한 분들, 인터내셔널한 우리 셀럽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우리 멸콩TV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좀 광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8월입니다. 8월 15일, 50년 전 8월 15일, 정말 안타깝게도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유경수 여사께서 문세광의 흉탄에 서거하신 날입니다.
그 꺾이는 50서구 50주기를 추모하는 음악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서울 로망스 오케스트라의 와 함께 저희가 1부 순서에서는 제가 사회하에서 또 토크 콘서트를 하고 2부에서는 이 열린 콘서트와 같은 콘서트를 합니다. 시간은 8월 15일 목요일 오후 4시, 휴일이니까 오후 4시 오시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장소는 서울 중구 신당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공감센터 아트홀에서 합니다. 주최는 유동규TV, 이영풍TV, 그리고 후원은 우리 멜콩TV와 환신바이오에서 합니다.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VIP 티켓을 10만 원에 팔았었는데요.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들고 오시기만 해도 그 자체가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나 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이 1000명 이상 됩니다. 그 자리 입추의 여지도 없이 꽉꽉 채워주셔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멜콩TV 출연하시는 패널들, 그리고 또 그날 8월 15일 날 목련꽃이 피기까지라고 하는 유경수 여사 추모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우리 김은국 가수님도 오시니까요. 그 자리에 오셔서 서로 사진도 찍고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환신바이오, 애국기업 환신바이오에서 크게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또 귀한 환신바이오 기업에 제가 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케이스 이쁘죠? 안에도 꽉꽉 건강보조식품이 꽉꽉 채워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사실일 겁니다. 이 정관장에 들어있는 사포닌보다 3배의 사포닌이 들어있는 이 환신골드, buy two get one free 2개를 사시면은 하나 더 증정해드리는 이벤트, 더불어서 이거 사시면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같이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건강도 챙기고 여러분들의 역사적 마인드도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책 2권도 드리니까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쇼핑 호스트가 제대로 못 돼서 그렇습니까? 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구매 문의가 적다라고 하는데요. 전화번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22-1141 010-9922-1141번입니다. 많은 구입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후원을 해주시는 멜콩TV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더 좋은, 더 훌륭하신 우리 교수님과 패널들 자주 모실 수 있는 우리 멜콩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멜콩TV가 유튜브계에서 저희가 라이브를 첫 어떤 장을 열었습니다. 저희 9시부터 매주 월요일 10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지정의 뉴스 라이브를 하고 또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또 이정근 실장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번 8월부터는 주중에 점심 드시고 나서 심심할 때 또 이영풍 기자님이 몇 차례 또 라이브를 진행을 하십니다. 멜콩TV 속이 답답하실 때에 멸치 국물 푹 우려낸 콩나물 한번 드시면은 아주 기분 좋게 속이 뻥 뚫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신 교수님 네.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멜콩TV 사실 다가오는 8월 15일까지 저희가 이제 28만을 넘어서 30만을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구독, 또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아까 본 것처럼 새로운 분들이 많이 늘립니다. 우리 신 교수님 또 많이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멜콩TV를 위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항상 이 보수라는 것은 우리 국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 커뮤니티 공동체를 지켜내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약자도 보듬을 수 있고, 또 우리 건국 세대와 이 산업화 세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존경과 위로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으로서 정당이 바로 서고, 또 우리가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어르신 세대들과 이 새로운 세대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파 정치가 혐오가 되고 태극기가 혐오가 되는 이런 나라에서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좀 모두가 좀 단합된 마음으로 그 구구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말고 그렇죠. 선명한 우파의 그 아젠다와 또 선명한 우파 이념과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와 정책과 또 마케팅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자유우파의 미래의 전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지금까지 많은 댓글과 또 하트 뿅뿅 또 구독해 주신 분께 감사하고요. 저희가 보니까 쇼츠가 아주 좋죠. 쇼츠 제 넣은 것도 보니까 16만 17만 넘어가고 있던데 쇼츠를 보시고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 알람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구독하시는 분들도 알람 꼭 한번 눌러주셔가지고 저희 좋은 컨텐츠 올라왔을 때 봐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멜콩TV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 마지막으로 우리 신 교수님하고 제가 윤석열 한동훈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자, 윤석열 한동훈 화이팅. 이거 같이 화이팅 해야 돼요. 우리 이게 우리 방송의 트레이드 마크야. 네네. 윤석열 한동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음 주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